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135억 원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돈으로 가족의 진심을 시험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박노인의 낡은 피처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메시지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보상금 135억 원 입금 예정. 단순한 문자 한 통이 76세 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박노인은 35년간 서울 시내버스 핸들을 잡았던 베테랑 기사였어요. 새벽 첫 차부터 막차까지 비 오는 날이든 눈 내리는 날이든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성실하게 운전대를 잡아왔죠. 은퇴 후에는 동네에서 박목수라 불리며 이웃들의 부탁을 받아 이것저것 고치는 일로 소소한 보람을 찾았습니다. 망가진 의자 다리를 고치고 삐걱거리는 문을 수리하고 새는 수도꼭지를 교체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10년 전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후 혼자 지켜온 작은 과수원과 30년 된 낡은 집이 국가철도 신설 사업으로 수용되면서 이런 거액의 보상금이 책정된 겁니다. 도심 지하화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죠. 박노인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가슴을 조였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오래된 망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망치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사준 것으로 20년 넘게 함께해온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망치로 못은 박을 수 있어도 사람 마음은 못 박으면 안 되지.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 골목 입구로 흰색 제네시스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차창이 살짝 내려져 있었고 차 안에서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성의 모습이 잠깐 보였지만 곧 사라졌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보상금 통지서가 든 봉투를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돈은 시험지야. 가족이 답이고. 자, 이제 우리 딸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보자. 강남 학군지 고층 아파트,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에서 중학교 국어교사. 진아가 내일 수업에 쓸 프린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45살 진아는 늘 단정하고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모든 것이 정갈했죠. 구청 세무과 공무원인 남편과 함께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15년째 유지해왔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진아의 교사 표창장들과 남편의 모범 공무원 상장들이 액자에 담겨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질서정연한 책장에는 교육 관련 서적들이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진아가 프린터 소리에 묻힌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아버지를 보며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박노인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진아야, 아버지가 갑자기 큰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응급 상황이라서 5천만 원이 당장 오늘 안에 필요해. 진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거실 안쪽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나왔어요. 아버님, 갑작스럽게 그런 큰 돈을 절차도 없이 달라고 하시면 곤란하죠.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 병원비라면 의료보험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고 진단서도 받아보셔야죠. 무작정 현금부터 준비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진아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지갑을 뒤적였어요. 평소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 습관 때문에 지갑 안에는 카드들만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5만 원짜리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아버지께 건넸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당장 준비된 현금이 이것밖에 없어요. 진아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택시비로 쓰시고 내일 은행 업무 시간에 정확한 금액을 알아볼게요. 어느 병원인지 어떤 수술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박노인은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받으며 속으로 쓰게 웃었어요.
절차와 상식은 빠르게 말하는데 사람에 대한 온기는 참 느리구나. 이게 내가 키운 딸의 모습인가. 현관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진아와 남편이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프랜차이즈 카페 2개를 운영하는 둘째 선미의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42살 선미는 현실적이고 계산에 밝았어요. 늘 매출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가며 살았고 사업 운영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했죠.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막 끝난 카페는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선미는 주방에서 원두를 갈고 있었는데 기계 소리가 시끄러워서 박노인이 들어온 것도 한참 후에야 알아챘습니다. 아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선미가 앞치마를 벗으며 반가워했어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하지만 곧 한숨을 내쉬며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 장사가 정말 힘들어요.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제자리 걸음이고요. 임대료도 작년보다 20%나 올랐어요. 프랜차이즈 본부에 내는 로열티까지 합치면 정말 빡빡해요. 카운터 위에 놓인 계산기와 장부들이 선미의 고민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빼곡히 적힌 숫자들과 형광펜으로 표시된 적자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수술비 이야기를 꺼내자 선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부탁을 받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형편을 아실 텐데 왜 하필 지금이에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대출이 많아서 현금 흐름표까지 매일 작성해가며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에만 해도 원두 공급업체 대금이 밀려 있고 직원 급여도 빠듯해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장부를 펼쳐 보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여력이 전혀 없어요. 지금 통장 잔고도 운영비로 묶여 있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요. 선미는 계속해서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났고 배달앱 수수료도 부담스럽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도 늘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결국 빈손으로 나서는 아버지를 배웅하며 선미가 말했습니다. 아빠, 장사는 정말 피 한 방울까지 숫자로 계산해야 버틸 수 있어요.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이다. 숫자에만 빠져 살면 정작 중요한 사람을 놓치게 되더라. 선미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어요. 반지층 작은 원룸에 사는 셋째 다혜를 마지막으로 찾아갔어요. 38살 다혜는 요양보호사로 파트타임 일을 하며 빠듯하게 살았지만 성격만큼은 세 자매 중 가장 따뜻하고 정이 많았습니다. 좁은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생활의 냄새가 물씬 풍겼어요. 한쪽에는 아직 설거지하지 못한 그릇들이 쌓여 있고 낡은 전기장판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몇 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다혜는 아버지가 들어서자 급하게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며 다혜가 말했어요. 오늘 야간 근무라서 곧 나가야 하는데 오랜만에 오셨네요. 원룸 한쪽 구석에는 다혜가 돌보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든 털실 양말들이 놓여 있었어요. 틈틈이 시간을 내어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수술 이야기를 꺼내자 다혜는 망설임 없이 작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적금 통장 하나와 비상금으로 모아둔 낡은 봉투를 꺼내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못 드려서 정말 미안해요. 다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270만 원이 전부예요. 적금도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지만 급하시면 내일 당장 해지할게요. 그런데 다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수술하시는 동안 여기 계시면 어떨까요? 방이 정말 좁긴 하지만 제가 야간 근무 많이 해서 낮에는 조용할 거예요. 함께 계시면 덜 아프실 거고 제가 간병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혜의 제안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겠다는 의미였어요. 자신의 작은 공간을 내어주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까지 감수하면서라도 아버지를 돌보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보였어요. 다혜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씻기고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칠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그 거친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아, 사람 냄새라는 걸 잊고 살았구나. 박노인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다른 두 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다혜에게서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사흘 후 박노인은 세 딸을 모두 다혜의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좁은 원룸에 네 사람이 둘러앉으니 더욱 비좁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아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왔고 선미는 카페 일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다혜는 오늘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여기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진아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물었어요. 평소 이런 좁은 공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박노인은 세 딸의 얼굴을 차례대로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아픈 건 거짓말이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딸 모두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보상금으로 135억 원을 받게 됐어.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야.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진아의 얼굴이 싹 변했어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버지, 그런 큰 돈은 당연히 안전하게 3등분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세금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도 그게 맞고요. 선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상속 분쟁 피하려면 미리 정리하는 게 낫죠. 저도 세무사 친구 있으니까 상담받아 볼게요. 두 언니의 태도가 급격히 변한 것을 본 다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온순했던 다혜가 목소리를 높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시험거리로 삼으신 거예요? 다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언니들도 이상해요. 돈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달라지셨네요. 상식을 말하기 전에 양심부터 생각해 보세요, 언니들. 다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아프셨을 때는 외면하시더니 이제 와서 3등분 이야기를 하시네요. 진아가 발끈했습니다. 다혜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사정이요? 다혜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버지 수술비 5천만 원 구하기 어려우셨던 사정이 135억 앞에서는 없어지는 신기한 사정이네요. 급작스럽게 태도가 바뀐 두 언니를 바라보며 다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망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박노인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 딸을 다시 불러 모은 자리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전액을 다혜에게 주기로 했다. 돈이 있든 없든 변하지 않았던 건 이 아이뿐이야. 진아와 선미가 동시에 발끈했어요. 아버지, 그건 너무 편파적이에요. 진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자식인데 이런 차별이 어디 있어요? 선미도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박노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생전증여로 처리할 생각이다. 다혜가 그동안 실질적으로 나를 돌봐왔으니까 명분도 충분해. 세무사와도 상담했고 증여세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있어. 박노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다혜는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나를 챙겨왔어. 명절 때마다 찾아오고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다주고 혼자 사는 게 걱정된다며 자주 안부를 물었지. 반면에 너희 둘은 어땠나? 진아는 바쁘다는 핑계로, 선미는 장사한다는 핑계로. 1년에 몇 번이나 얼굴 비췄나? 두 딸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반박할 말을 찾기 어려웠어요. 돈은 도구지 주인이 아니야. 진짜 주인은 마음이라고. 박노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미가 울먹이며 따졌습니다. 아빠, 그럼 우린 자식도 아닌 건가요? 저도 나름대로 힘들게 살고 있어요. 박노인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자식이라면 먼저 사람다워야 하는 거 아니냐. 돈 냄새 맡고 달려오는 건 자식이 아니라 하이에나지. 진아와 선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의 결심은 번복될 것 같지 않았고 오히려 더 따지다가는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것 같았어요. 다혜는 그동안 말없이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는 그 돈 필요 없어요. 언니들한테 나눠주세요. 하지만 박노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내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어. 다혜의 작은 원룸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좁은 공간 때문에 불편할 것 같았지만 의외로 아늑하고 편안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다혜가 출근하기 전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박노인은 집안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어요. 오래간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생활이라 외롭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된장국과 김치가 놓인 밥상 앞에서 박노인은 무릎에 찜질팩을 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무릎이 시큰거렸는데 다혜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배운 지식으로 여러 가지 돌봄을 해주었어요. 아버지, 무릎 어떠세요? 병원 가보실까요? 다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내가 해주는 찜질이 약보다 낫더라. 박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진아와 선미가 함께 찾아왔어요. 한 달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처음으로 얼굴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깊숙이 숙이며 사과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진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저희가 돈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선미도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돈 이야기 절대 안 할게요. 그냥 아버지 건강만 챙기고 싶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혜한테도 미안해요. 박노인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말이야, 배가 고프면 밥을 찾고 마음이 고프면 사람을 찾는 법이지. 너희들이 진짜 사람을 찾아온 거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혜도 언니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언니들, 좁지만 자주 놀러와요. 아버지도 심심해 하시거든요. 조건부이긴 했지만 화해의 첫 단추가 꿰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네 식구가 함께 앉으니 마음만큼은 넓어진 기분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네 식구가 작은 거실에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박노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가 경찰서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박 선생님이시죠? 강서경찰서 수사과 김영사입니다. 요즘 보상금 브로커 사기단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흰색 제네시스 승용차 보셨나요? 그제야 첫날 골목에서 본 그 수상한 차가 떠올랐어요.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성이 차 안에서 이쪽을 바라보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 차 봤어요. 며칠 전에 우리 골목 앞에서 서성이더라고요. 역시 그렇군요. 그들은 보상금 대상자 명단을 미리 입수해서 접근하는 수법을 써요. 보상 절차를 대행해준다며 수수료를 챙기려던 사기단입니다. 이미 여러 피해 사례가 신고되었어요. 김영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접근해서 복잡한 보상 절차를 대신 처리해준다고 유혹해요. 그러다가 서류 작업비, 세무 상담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죠. 심한 경우에는 보상금 전액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박노인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만약 혼자였다면 속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정식 절차로 보상금을 받으셨으니까 문제 없지만 혹시 수상한 접촉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노인은 새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함께 대응해요. 다혜가 먼저 말했어요. 그래요. 이번엔 정말 가족이 함께 해결해야죠. 진아가 동의했습니다.
저도 사업하면서 사기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이런 건 잘 알아요. 앞으로 수상한 연락 오면 저한테 먼저 상의하세요. 선미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세 딸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아버지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모습을 보며 박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그 사기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 선생님, 보상금 세무 처리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저희가 대행해 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대응했어요. 선미가 전화를 받아 능숙하게 거절했고, 진아는 관련 법령을 찾아 정리해 주었으며, 다혜는 아버지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역시 가족이 함께하니까 든든하네요. 박노인이 말했어요. 돈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물건이었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저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단순한 이해관계자인지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자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함께 나눠 먹을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작은 원룸에서 네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앉은 모습이 그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 값져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을 떠올렸어요.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행복을 확인시켜 줄 뿐이야. 이제 박노인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135억 원보다 훨씬 값진 것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세 딸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식사,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마주 볼 수 있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보물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